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자료가 제출 미흡하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그 야당에서 질문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과거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후보자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은 제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이완구 후보자가 언제적 총리인 거죠? 10년요. 그거 연구할 동안에 좀 자료를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한덕수 총리 때는 1000건 그 요구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수십 년 전에 별세하신 이제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뭐 수십 년 전에 월급 받은 내역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1000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사유로 못 제출한 것들이 있었겠죠. 이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다 갖다 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너무 97건 심하네.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저희 당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순한 분들이죠. 순하고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내라고 97건 요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7건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판결문 번호만 냈다는 거예요. 이거 네 알아서 보라 이거죠. 근데 자료도 안 내고 그러면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자 하니까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도 부르자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5명 그러니까 그 돈 거래와 관련된 5명 필수 증인만 부르자고 진짜 100보를 양보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다 거부하고 표결로 하자. 그래서 지금 사상 최초로 증인 참고인 없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건데 그걸 무슨 이완구 뭐 황교안 뭐 선례에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제 적극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한테 방어할 수 있는 논리만 제공하는 거예요. 개딸들은 그분들이 이제 등을 돌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개딸들한테는 그거 황교안 때도 그랬대, 이완구 때도 그랬대 할 수 있는 방어 논리 제공.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 청문회는 힘으로 돌파해 버리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보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거는 그냥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네.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많은데 왜 재산은 늘어났니? 이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건데 그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해명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저는 이분 정말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국회의원 되기 전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한 그 소득이 1억 8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씩밖에 못 버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은 미국 가서 유학도 했고요. 미국 변호사도 따왔고 중국 가서 또 석사도 따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주 비싼 학교를 다 보내셨고 이분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정치인 김민석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그런 그 기록이나 그런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어요. 제가 아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중에는 뭐 횟집한 분들도 있고요. 생활고 때문에 진짜 하문경. 하문경. 예, 하문경. 그다음에 태양광 비리에 연루됐었던 그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남양 알로에 대리점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알로에 대리점 같은 저기 거. 동대문에서 했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디 사석에서 한번 허인의 만났었는데 명함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알로에 대리점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뭐 최소한 그런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시고 싶은 거 다 잘 하면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1억 8천만 원이 그 9년 동안의 수입인데 그 동안에 추징금은 또 9천만 원인가를 갚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분은 어떤 재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불과 5년 동안에는 세비 5억 원이 다인데 그걸로 어떻게 추징금도 다 갚고 그다음에 교회 헌금도 2억을 하시고 확인된 것만 생활비가 2억 원 넘게 지출을 했고 근데 또 자산은 그동안에 8억 원이 늘었고 근데 이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면 자료를 내십시오. 아니면 증인 불러서 좀 들어봅시다. 그 모친의 그 빌라 전세 계약 그것도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그러면 안 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본인 설명밖에 없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힘으로 그냥 뚫고 나가겠다 그런 뭐 전략인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출판 기념회예요. 출판 기념회. 네네. 출판 기념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출판 기념회 2번 하고 빙부상과 결혼식 해가지고 그냥 김민석 후보자의 그냥 해명을 그대로 다 이해를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4번의 행사를 네. 통해서 6억 원이 벌어들인 겁니다. 네. 6억 원. 결혼식은 2019년이었더라고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되기 전이에요. 네네. 근데 그냥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다른 거 사견 없이 네. 그냥 김민석 후보자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실만을 말한다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자, 결혼식과 빙부상과 2번의 출판 기념회를 4번을 해서 6억 원. 통상적인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4번을 했는데 6억 원을 벌어들이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저는 다른 세계에 제가 모르는 이런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정치부 기자도 했고 근데 출판 기념회로 뭐 2억 3억 원을 번다?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금책이에요? 예? 금책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통상적 범주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적 범주.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럼 1년에 한 번씩 출판 기념회에서 2억 3억 원씩 이렇게 수금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 국회의원 꼭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준석 의원 들었잖아요. 본인은 정가대로만 받았다고. 카드로 받았대. 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주진 의원, 뭐 주진우는 출판 기념회 안 했냐 이랬는데 제가 말기로 안 했을걸요? 안 했어요. 출판 기념회? 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난번 총선 때는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못하도록 하자라는 공약도 내걸었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지휘할 때. 근데 이거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뭐 너네 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첫째 이제 문제인 거고 국민과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국회의원도 사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총리잖아요. 총리가 되겠다는 분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총리를 해도 되냐고요. 대통령이 꿈이래요. 저 그럴 거라고 아까 들으면서 똑같이 저도 생각했어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아까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 여러 도덕성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총리는 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의원 최근에 2번 했고 총 4번 했고 그리고 정치를 뭐 30년 했으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무난히 통과하겠지 그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했을 거고 두 번째 이제 지방선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선거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서울시장 내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거의 굉장히 크죠. 예, 김민석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총리시킨 가능성이 크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어제도 이제 그 조각 보니까 다 지방선거용일 가능성이 전재수 큽니다. 장관, 역시 전재수 이제 장관 부산시장용이죠. 김경수 장관 뭐 거론되는 곳도 경남지사용이죠. 그다음에 우상호 수석 우상호 수석 강원지사용이죠. 그다음에 강훈식 실장, 강원식 충남지사용이죠. 충남 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포석 속에서 이제 괜찮은 카드다라고 이제 내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총리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총리가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서울시장용으로 이제 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지금 정치적인 손실을 봤죠 이미 김민석 후보자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흠집까지 났는데 또 철회하고 또 새로운 사람 내보냈다가 또 그 사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그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제일 큰 문제점은요 운동권 80년대 운동권의 이
이 비뚤어진 이념과 세계관 그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김민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경제활동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 28살 때 처음 국회의원 출마한 다음에 32살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자기가 그 정당하게 월급 받은 거는 국회의원 그 세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풍족하게 계속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자녀들 고액 그 학교 국제학교 보내고 다 유학 보내고 그리고 부인은 뭐 2년 전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상한 그 계약들 그다음에 돈 빌려가지고 차용증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데 이게 총리 안 됐으면 갚았겠습니까? 그 1억 4천만 원을 몇 년 동안을 안 갚았던 돈을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이상하게도 또 그런 돈 버는 기업들은 적으로 생각해요. 적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서 건전한 경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건전한 외교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도 안 쓴다는 탈북자라는 용어, 중국에서도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도북자다, 반도자다. 이게 뭐 중립적인 용어다라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자 자체가 도망갈 도자예요. 그런 표현을 왜 굳이 씁니까? 반은 반란할 굳이? 때 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써도 되는 말인데 굳이 논문에다 그 말을 쓰잖아요. 굳이? 옛날에 임수경 전 의원이 탈북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변절자라고 욕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그 세계관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실용 외교를 하려면 기울어진 이념, 비뚤어진 사상을 갖고 있으면 실용 외교가 안 돼요. 실용 외교는 균형을 잡았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반미에 사실은 자주파라는 말이 사실은 반미거든요. 말을 그렇게 이제 좋은 말로 바꿔서 그렇지. 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결국 안 가게 된 것도 이 운동권 세계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가자고 했겠지만 그 안에 내부의 참모들 자주파 이 반미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뜩치 않은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중동 그 이란 폭격하니까 잘 됐다. 아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결국 이제 득세를 한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요 해외 나가고 싶어합니다. 해외 나가면 대접받고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대통령들은 해외 나가면 좋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성락 실장이 가야 된다고 하고 국내 여론도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이런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국은 그 운동권 세계관을 가진 이른바 자주파들 반미의식 가진 사람들이 결국 득세하는구나.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진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런 80년대 운동권 양키고홈하던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성공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총리 후보자 이렇고 나토 정상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 보면서 과연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주진우 의원을 향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이 자꾸 공격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평생 처음 본 장면이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장관 후보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나도 부러워요. 저 친구긴 하지만 나도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돈이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네. 난 진짜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긴 해요. 사실 솔직히 이게 돈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나 밥을 많이 좀 얻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총리 후보자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돈 많은 사람이라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날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 이해가 안 돼요. 법치 사회에서 기준은 법이에요. 법을 어겼느냐 합법적이냐. 돈이 많은데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박수 쳐줄 일이죠. 우리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셨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러이러한 불법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많다. 그걸 물려줬다. 또 자식한테도 또 물려줬다. 아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옛날에 정몽준 후보 같이 돈 많은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부적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 법이 기준이 아니라 돈 많다라는 걸 공격하는 게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똑같은 이제 운동권 세계관이거든요. 저는 그 운동권 세계관의 밑바닥이 뭐냐면 독선이에요. 나는 무조건 옳다. 우리는 무조건 정의다. 근데 우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은 불이다. 그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검사들은 탄핵.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판결 내린 대법원장은 탄핵시키든지 특검 수사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총리 후보자를 감히 건드려? 우리 운동권 출신의 우리 김민석 후보자를? 그러면 그놈도 나쁜 놈.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이분법.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선. 우리가 하는 것은 뭘 해도 괜찮아. 근데 저쪽이 하는 것은 다 적이고 악이야. 다 내란 세력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이 세계관, 이 운동권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됐을 때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없어지고 국회에서 그 타협과 대화가 없어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이런 거죠. 이거 다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도 봤어요. 심지어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것이 비상계엄을 불러오는 한 중요한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헌재도 결정문에서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권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더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도 인사청문회 법도 바꾸겠다고 하고 증인 채택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표결로 하자고 하고 결국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에서 그냥 국무총리 이렇게 밀어붙이고 법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또 없애고 유리한 부분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못 내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진우 의원은 돈이 많아가지고 출판 기념회가 필요가 없지만 돈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출판 기념회가 필요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법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법 같은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으로 욕해요. 이렇게 논평을 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 말고 민주당 패널들이 김민석 후보자를 감싸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감싸세요. 그게 논리가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한다고요? 하지 마요 그러면. 국회의원 아니, 하지 말라고요. 국회의원은 돈 벌려고 정치합니까? 후원회를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결성을 하고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비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사실 세비도 그것도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억 넘게 받는 것도. 근데 그걸로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후원회에서 후원금으로 정치 활동하는 데 쓰고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도를. 근데 출판 기념회에서 몇억 원씩 이렇게 수금을 한다? 이거를 그래도 그래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저는 1%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돈 벌려고 정치하냐고요. 그러면 정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벌려고 가세요. 뭐 하려고 출판 기념회까지 해가지고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합니까? 그걸 또 옹호해주는 민주당 패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옹호를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출세를 하고 싶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의원 당대표 선거하신다면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래. 뭘 던져? 돌을 던지기는. 출판 기념회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정청래 의원 저들은 벌써 김민석 흔들기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 아니 우리는 쓰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았냐고 그걸 신고를 왜 안 했냐고 묻고 있는 건데 무슨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 처음 지명됐을 때 저희 당의 분위기도 그럼 뭐 그냥 넘어가겠네 이런 거였죠. 예, 어쨌건 국회의원이니까 검증이 상대적으로 뭐 돼왔겠지 선거 때 이렇게 생각했고
그냥 뭐 무난하게 가겠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검증의 이런 그 의혹 제기들을 저희 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언론들이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나와 보니까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사실은 저는 그 홍콩대 인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칭화대 석사 본인이 받은 거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그 홍콩대 인턴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여권의 한 그 정치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돈 문제보다 그 아빠 찬스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주변에서 굉장히 그 여론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지나가니까 더 큰 것들이 나오는 게 돈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덮여버린 거예요. 홍콩대 인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어떤 놀라운 거죠. 오물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저거 치워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다 뒤덮어 버리면은 약간 망연자실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죠. 김민석 후보자한테 제기되는 의혹들이. 근데 설명은 제대로 안 되고 자료는 못 내겠다고 하고 증인은 안 부르고 참고인도 안 부르겠다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이 참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많아요. 국민의힘도 많아요. 네. 네. 뭐죠? 국민의힘도 많다고요. 어떤 거? 출판 기념회 많이 한다고요. 출판 기념회. 네, 많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안 돼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출판기념회 있어요. 선거 때 되면. 선거 때 돈 벌려고 많이 선거 하는 직전에. 사람 많아요. 저는 출판기념회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이런 정말 상상도 정가로 받으시면 되죠. 상상도 못했던 정가로 받으세요. 뭐하러 해요? 책 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앵커일 때 책 썼는데 1년 동안 그 저술 방일영 문화재단에서 저술 지원 받아가지고 썼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책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2배로만 받으세요. 2배요? 예. 그런 데서 안 할 겁니다. 왜 2배 받아요? 그걸 쓰지 마세요. 그거 안 한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여러 가지 인사를 했어요. 요거는 꼭 얘기 좀 해야겠다. 어제 박찬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 대표 선거를 했는데 나는 너무 웃겨서 웃긴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재밌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출마 선언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시네. 네.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이고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다. 이미 검증된 이재명, 박찬대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 이게 이 다음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 이러면서 울었어요. 울었다고. 울었어요?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에 앞서서 지난 15일에 정청래 의원은 똑같이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는 출사표를 던져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선거는 끝났다. 선거 끝났어요. 어떻게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선거 끝났지. 누가 이기는 거야? 박찬대 승. 네. 누가 이거 보세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 이런 뭐? 그분은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정청래 그분은. 건대는 끝났어. 건대는 한 사람으로 끝냈대잖아. 김영주 전 의원님께 나오셔서 그래서 네. 건대는 한 사람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맨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울어야 된다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처럼 이렇게 울어야 돼.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울어야 된다니까요. 그 우리가 다 기억하는 왜 의원총회장에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90도를 이렇게 인사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우리 정당 역사에서 이런 비슷한 사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제왕적인 총재라고 했었던 삼김시대 시절에도요. 그분들이 총재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원내 총무였거든요. 원내 총무가 90도로 그렇게 절을 한다? 그거는 총무 자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 총재가 그렇게 하면 못하게 야단치겠죠. 그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이렇게. 근데 그게 용인되는 게 그 이재명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야당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고 얼마나 비판을 하고 욕했습니까? 그다음에 뭐 용산에 국회 출장소냐. 근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누가 더 그렇게 할 건지를 경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상명하복이야. 그냥 무조건 그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면 우린 무조건 그냥 돌격대로 할 거야. 그런 그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굉장히 정말 아니 걱정이 근데 많이 됩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래 보니까 자주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더라고. 근데 정치인이 감성이 풍부한 것도 본인이 굉장히 그 달란트 아닌가요? 탤런트 본인의 재능이죠. 아니,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좀 그 우셔야 되는데 왜 항상 왜 그분만을 위해서 왜 우시는 아니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보면 진짜로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눈이 정말 반짝반짝해요. 그럼 윤석열 그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절대 복종하는 그런 당 대표가 있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당은 제가 뭐 1년만밖에 안 됐지만 그 여당에 이제 몸담아 보니까 여당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무래도 국민들한테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게 돼요. 근데 여당은 좀 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피부로 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추게 되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을 좀 더 감수성을 갖고 하고 그것을 어떨 때는 견제도 하고 어떨 때는 고언도 하고 그렇게 여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정부가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국민의힘 못했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게 저런 여당이 된다면 그게 과연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제 조각이 쭉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발탁이 됐는데 참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어떤 분이 있으세요? 저는 세 분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지적이요? 네, 지적. 네. 첫째 이제 그 노동부 장관. 아 예. 민주노총 위원장 예, 민노총. 출신이죠. 예. 네. 그러니까 노동부라는 것은 노사정을 서로 좋아하고 또 타협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민노총 출신이 거기에서 그게 과연 그 균형이 맞을까? 그렇죠. 민노총의 청구서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갖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 이건 좀 어이가 없어요. 참 예.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하네요. 20년 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 나름대로는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햇볕 정책이 효용성이 있나 없나 좀 아리까리할 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햇볕 정책을 했지만 그게 사실 김대중 정부 때도 계속 북한이 답방도 안 하고 계속 도발하고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일으키면서 이게 맞나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방향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햇볕 정책으로 북한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했어야 되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좋아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은 햇볕 정책은 틀렸다, 실패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0년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75세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또 통일부 장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자주파 이퀄 반미파 이종석 국정원장하고도 뭐 관계가 깊다고 하는데 그분들만의 또 리그가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게 이분인데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예요. 그렇죠. 네. 좀 참 이분 사람은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역량도 뭐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사실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전 상태예요. 그렇죠.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군사적인 대응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도발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이런 일들이 불과 10년여 전에 일어났었던 지금도 핵과 미사일 가지고서 대한민국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가장 호전적인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치인 국방장관 이게 도대체 왜 꼭 이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헬세스 국방장관이 이 소령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주 방위군의 소령 출신인데 최근에 그 미국의 군사작전 논의에서 다 소외되고 있어요. 패싱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도 모르는데 예, 고도의 정말 최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군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군인데 12상 비상계엄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 때문에 이 문민 출신을 뭐 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 정치적인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한 정파에 몸담았던 정치인인데 정치적인 중립성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군내에서 실력 있다라고 평가받는 신망 있는 그런 군인 출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립 이 사람은 강직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것이다 평가받는 그런 군인을 지명했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했을까. 그리고 역대 좌파 정권에서는요 이상하게도 강군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되고 군대 훈련을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방에 있는 한 부대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훈련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대요. 훈련하면 주변 주민들은 이제 좀 시끄럽게 돼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다시 훈련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강군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가왔는데 이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답답한 게 좀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안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네. 이란이 휴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가야죠. 가야죠. 왜 안 간 거예요, 도대체? 지금이라도 간다고 하면 어제 그 니온게 기자의 보도에는 IP4만 따로 회의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이럴 때일수록 자꾸 자기 그 동맹들 우리 편 묶어두고 대화도 하고 그러려는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야죠. 네. 뭘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온다 하더라도 거긴 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상이잖아요. 가서 분위기라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나? 그리고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위성락 실장 보내서 뭐 할 건데요? 위성락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또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안 가니까 우리도 안 간다 이렇게 했던데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아마 이시바 총리는 이거 그럼 가야 되나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고. 일본이야 뭐 가겠죠. 다시 또 가려고 하겠죠.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가세요, 좀 제발. 네, 가면은 좋아할 거예요. 굉장히 좋아할 국민들도 아마 안심하실 거고. 네. 나토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가기 시작했지만 이게
나토가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난 나토 좋아해 이래서 간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북중러가 밀착했고 거기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들이 안보 동맹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초청 안 해줘도 우리 좀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그런 판인 거. 그냥 비벼서 가야죠. 그래서라도 가야 되는 회의인데. 왜안 가요? 가세요 빨리 아저씨 아니 대통령님 가세요. 가십시오. 가십시오. 네.